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 평소에 그냥 인사드리고서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소리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주로 편집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편지를 한 편 썼어요. 에? 오늘 읽은 작품의 작가님한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글로나마 이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잠깐만요. 편지를 썼다고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스포가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읽어보세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자, 작가님에게 보내는 편지. 처음 뵙겠습니다. 요즘 할 일 없이 희곡을 읽고 있는 도토레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감사 겸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사죄인가 물으신다면 어떤 희곡을 고를까 고민하던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저는 서점에 가서 뭘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빌 헬렌 텔이라는 희곡 제목을 보고 뭔가 익숙한 제목이기도 해서 책장에서 꺼내서 읽었는데 이게 웬걸 책의 두께가 너무 두껍고 앞에 내용도 조금만 읽었는데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금세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뚝님에게 도움 요청해서 추천받은 게 오늘 읽은 작품입니다. 네, 어쨌건 아무것도 모른 채 뭘 읽을까 하고 고민하던 때와는 다르게 추천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했는데 푹 빠져서 읽게 된 게 며칠 전의 일이에요. 아무튼 첫 번째로 제가 사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당신을 얕잡아 봤다는 겁니다. 글이 길면 단순히 장황하고 난삽한 작품일 거라는 그런 제 편견으로 당신의 희곡을 덮어버렸던 걸 사죄합니다. 두 번째로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콘텐츠에서 또 개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미리 사죄드립니다. 어쨌건 당신의 희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작가님께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미 뭘 전달을 해. 누구한테 전달할 건데.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게 어디에선가 보고 계시다면은 어디서 죄송합니다. 흑역사가 될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뭐 제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말인데요, 뭐. 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왜 읽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희가 원래 초반부에 이렇게 나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게 됐고 뭐 제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을 더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읽어보게 됐어요. 뭐 무슨 소리야? 시청자분들도 이거 이게 이게 안 느껴지세요? 그게 아니라 네. 편지를 왜 썼냐고요, 내 말은. 왜 썼냐고요? 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하이라이트, 뭐 재밌을 만한 장면,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데 희곡에는 처음 피면은 그 작품 관련된 그림이겠지만은 그림 그려져 있고 딱 펴보면은 바로 대사부터 나와 있고 작가 연보 그런 거 나와 있고 해서 저는 사실 그게 조금 힘들어요. 서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딱 읽어야 되는데 구미가 당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책에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도토님 박사신데? 왜 썼는지 지금 본인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미치겠네. 미안한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꺼내다 봤는데 너무 많아. 덮은 거. 그게 미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이제 정주행했을 때 너무나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네.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꺼냈는데 네. 희곡집 치고는 두꺼워서 네. 재미없겠다 싶어가지고 앞부분만 대충 훑어보고 다시 꼽았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작가는 아주 그냥 글만 길게 쓰고 재미없게 글을 쓰는 그러한 작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네.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괴롭히는 것 같은 모양새 이런 거 좀 바라지 않으니까 네, 좋습니다. 단서는 하나 주셨네요. 네. 도적대 희곡이 두껍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그거 하나 정보 드린 거예요, 지금. 다른 희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분량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희곡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보를 빼내셔야지. 그런데 웃긴 건 뭐였는지 아세요? 군도가 실러가 쓴 희곡 중에 제일 짧습니다. 분량으로는 네. 군도가 제일 짧아요. 이게 제일 처음 쓴 작품이거든요. 제일 처음 써서 짧은 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글 솜씨가 늘어가지고 막 또 많이 쓰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구나. 뭘 알고 계신 거죠, 도대체? 아니, 잠깐만, 나 이쯤에서 공부해주는데 도대체 뭐 전공하신 박사님이십니까? 초반에 이걸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제가 작가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작가는 프리드리히 폰 실러고요. 오늘 읽어볼 작품의 제목은 도적대입니다. 하나 빨리 수정하고 넘어가면 네. 이름은 프리드리히 실러고요. 폰은 귀족이란 네, 뜻입니다. 나중에 네. 부여받는 귀족으로 그런- 수여받는 거. 그거는 알고 계세요? 네, VON.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독일 발음이니까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프리드 폰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는 뭐 퍼거슨 경 뭐 그런 거겠죠. 뭐. 아닌가? 아주 그냥 또 아는 거 나왔다고 좀 신났는데 싸 하나 나왔다. 폰이라고 붙이잖아요. 네, 그럼 반하고 폰은 무슨 차이예요? 반은 네덜란드 이름 아니에요? 바니스텔로이, 반 헬싱. 그러니까는 이게 참 웃기죠, 여러분. 이게 폰 노이만은 뭐지? 아는 척 하려고 내뱉었다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삐 내는 거예요. 폰은 요 실러가 살던 당시에 그 시민 계급 혹은 그 밑에 있는 그 하층민 계급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성과를 올리거나 어떤 입신할 기회를 얻거나 어떤 명성을 올릴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 수요 개념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서유럽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독일 국가 위쪽에 지금 어떤 나라가 붙어 있죠? 네덜란드가 붙어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지금의 이 근대적 개념에 이렇게 지도가 그어지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 이름만 남고 나서 그때 당시에 300여 개 이상의 군소 영주 국가로 확 다 찢어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혈통임을 강조해야 되는 어떤 이런 민족의식 같은 거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네덜란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희박하던 때였다고. 그때 당시나 규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왕성한데 현대적 국가 개념하고 인식하는 정체성 같은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요거를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이제 하층민에서 귀족으로 승격한 경우에는 폰이라고 붙였고요. 네덜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그것을 수혜해 줄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독일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 사람에게 자기를 수여할 때에는 만이라고 붙였어요. 네, 이러한 그 귀족 자기를 수여받는 어떤 이러한 경향이 프랑스에도 그때 당시 프랑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름 보면은 중간 이름에 드 들어가거나 르 들어가거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샤를 드 골이잖아요. 이런 거 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네. 드골 그냥 드골인 줄 알았네. 골드로저다 이 새끼야. 원래 골디로저라고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꺼워요. 5막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쓸데없는 말 치우고요. 쓸데없는 말 치우는 김에 해서 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주인공 카를이 동생 프란츠의 모함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프란츠는 계략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카를은 도적대의 리더가 됩니다. 갑자기 세 줄 요약은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 소개를 하고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뭐 준비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앞에서 빨리빨리 쓸데없는 얘기들을 먼저 해버리고 뒤에 가서 이제 세 줄 굵직한 요약이 얘기를 쓸데없는 일단 얘기라는 생각하신 거예요? 말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그럼 방금 얘기로 뭐 뒤에 뭐 어마어마한 장황얘기가 있으시다니까 그럼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부터요. 네. 이거 처음 읽을 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로빈훗인데? 비렐름텔도 안 읽어봤는데 그 얘기만 익숙하거든요. 사과 머리 위에 올려놓고서 쏴가지고 하는 거. 그것만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유명하면 제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렐름텔 얘기는 왜 해요? 로빈훗, 비렐름텔 하니까 막 무슨 활 쏘고 돌아다니고. 아니 지금 갑자기 로빈훗하고 비렐름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 처음 읽을 때 그런 거 비슷한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비슷한 작품인가 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홍길동전 뭐 그런 거 떠올리면서 나중에 이게 도적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못된 양반님네들 막 혼내주고 뭐 금은보화 뺏어가지고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이야기인가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 막 전투 장면도 있고 그래서 재밌네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 갔는데 원래 홍길동전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해서 뭐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뭐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장 지금 제가 말 더듬는 것처럼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뭐지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지금 그 얘기는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데없는 결말 스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흥미가 돋았고 재밌게 읽혔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네, 본인이 재밌게 읽은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난도질해서 스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감동 깊게 읽었다? 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흥미있게 읽었다. 그러니까 흥미있게 읽었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왜 흥미있게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왜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항상. 이게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나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갑자기 오늘 이렇게 분노가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도트레님이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노가 솟진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가 지금 이렇게 솟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아마 제가 말한 부분도 빨리 넘어가거나 편집돼서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지금 벌써 몇 번째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항상 도트레님은 이래왔는데 왜 난데없이 나한테 이렇게 또 분노가 오늘 올라올까? 아, 나도 아직 인간이 덜 됐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데 또 굳이 갖다 붙이자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도적대가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는 희곡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희곡을 엄밀히 따지면 제가 추천했어요. 아예 그 이전에는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작가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우리 박사님이세요.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한탄을 하면서 그래 뭐 그 꼰대같이 뭐 이런 거 읽어보라고 또 하는 것도 웃기지 이런 생각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자꾸나 하고 이렇게 씩 던진 거죠. 씩 던졌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한껏 또 이렇게 또 헛소리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이건 추천 이유고 이걸 던지고 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무기력해. 어렸을 때는 정말 세상이 모두 내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남녀차별적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로서 이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보고 싶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되어 보고 싶고 명성을 얻어보고 싶고 이러한 큰 욕망들이 있죠. 이 마음속에 큰 품을 품고 대장부처럼 대륙을 호령해 나가는 이러한 내가 왕이다. 물론 뭐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남자애들이라면은 꼭 그러한 허황된 그런 영웅남 이런 거 굉장히 잘 빠지잖아. 아이들은 그 모험심을 자극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들이 왜 봐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모험담과 대규모 서사시 그리고 전쟁 속에서 태어나는 영웅 거친 사회 속을 막 헤쳐나가면서 불의와 싸워나가면서 적들의 목을 베고 그 과정에서 막 잔혹한 어떤 이러한 핍박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가지고 뚫고 나가는 이런 서사. 그러면 그거 딱 읽고 나면 그날 하루가 왠지 모르게 보람차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열정을 느끼잖아요. 정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곧바로 현타가 올 테지만 아무튼 그런 류의 희곡이 바로 이 도적대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극이에요.
근데 뭐 굳이 뭐 개념적으로 나눠놓고 보면은 이제 시민 비극 이후에 탄생한 비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도는 이 독일 문학사가 가장 절정이었을 때 탄생한 희곡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8세기. 이것도 나중에 3부에서 자세히 다 풀어드릴 건데, 그때 당시에 이 군도가 저 실수로 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번역판은 다 도적대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처음에 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군도라고 번역돼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서양 문물을 일본 애들이 먼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일본 애들이 그때 당시 이걸 군도라고, 한자어로 무리군 이제 도적도자 써가지고 군도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군도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도적대 놈들, 그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비하하는 표현 같잖아요. 군도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뭐 비하의 표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적대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에서 느껴질 때는 무언가 좀 느낌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조금 오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군도라는 게 더, 제가 일제 잔재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청산돼야 하지만 그냥 입에는 더 잘 달라붙는 이유가, 사실 엄연히 따지면 카를이 지향하고자 했던 자기의 이 단체는 의적대예요. 의적대이기 때문에 도적대라고 하기보다는 군도라는 표현이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좀 더 스케일이 있어 보이지 않나? 라는 이러한 그냥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예요. 제목을 원피스라고 지어야지 해적질하는 게 탈색되는가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거죠. 외구들. 외구들 놈들이 원피스라고 지어야지 뭔가 탈색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용해서 쓸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모험담이에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카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건 모험담이고요.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한 젊은이의 폐결인 모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배신, 우애, 전우애, 그리고 동료를 죽여야 하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이 소년이 성장해가는 모험서사의 그 모든 요소는 실러 희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러 이저의 이런 모험담이 희곡으로 존재하고 있었느냐?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이 정도의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존재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서사시의 형태로 견줄 수 있을 만한, 제가 보기에는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곡으로 그 어마어마한 서사를 다 녹여냈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방대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요약하라면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줄기 내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요약해 놓고 나서 봤었을 때 걔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도토레 님이 아까도 슬쩍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왜 얘가 마지막에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러 희곡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실러가 평생 쓴 희곡이 9편인데, 요때 당시에 시도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거든요. 산문으로 희곡을 썼어요. 요 점을 이제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 이것도 3부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 운문으로 쓴다는 건 뭐예요? 운문으로 대사를 쓴다는 건 말의 리듬감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노래처럼 들릴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한 언어에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뜻을 함축해서 넣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천재 같은 작가더라도 모든 형식을 운문으로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뜻을 그대로 담는 작업을 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평생을 걸려서 써도 그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게다가 파우스트를 평생 썼잖아요. 그렇게 자기 평생을 맞춰가지고 한 편 낸 거거든요. 파우스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편 희극을. 그런데 실러는 이 도적대보다 두꺼운 걸 9편을 냈어요. 심지어 돈 카를로스 같은 작품은 단고 중에서 제일 두껍거든요. 돈 카를로스는 모든 대사의 개수가 6,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발렌슈타인 3부작 하면은 그건 심지어 3부작이야. 처음에는 그거를 단권으로 구상했어요. 써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3부작으로 찢은 거예요. 그래서 1부 발렌슈타인 진영, 2부 피콜로미니 일가, 3부 발렌슈타인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거를 공연을 올렸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돈 카를로스는 단권임에도 길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이거는 무대화를 위해서 쓴 희곡은 아니다라고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무대화를 어떻게든 하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극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회의하니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좀 1000에서 한 1000행 정도 1000에서 5000행짜리로 줄여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 지루한 희곡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시죠? 왜 그렇게 길게 모든 말이 풀어나가야 되고 그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했냐면 그걸 초반에 극복해내는 방법으로 썼던 방법이 그래서 산문으로 쓴 겁니다. 이전에 있던 운문으로는 자신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지 않은 이 자신의 심정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심경이기 때문에 내 다음 행위는 이렇게 가야지 정당하고 이것을 낱낱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대사의 인물의 말 속에서. 지금 내 심경과 내 정서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다음 사건의 행동은 당연히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하는 이러한 대사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운문으로 전달하면은 다 함축적이고 은유적이니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 뜻이 곡해돼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풀어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세히. 하지만 그렇게 자세히 풀어 쓴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투라던가 어체라던가 이런 것은 이 실러가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산문인데 읽다 보면 리듬감이 느껴져요. 이거 이런 대사체 이거 셰익스피어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요. 그것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고 막 한번 펼치잖아요. 깜지야. 거의 딱 써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악인으로 나오는 프란츠라는 동생놈은 한 번 독백을 시작하면 한 4-5페이지 정도 독백을 해요. 시작부터 그래요, 시작부터. 그러니까는 말을 한 번 이놈이 시작하면은 한 4-5페이지가 분량이 넘어갈 정도로 막 독백을 해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우 내가 이걸 이 구구절절한 말을 나 보고 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느낄 수 있죠. 그런 거부감들이 있잖아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거 잠깐 적어두시고 한 번 그 독백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놈의 심경을 한번 탁 파악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못 놔요. 얘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철학은 이렇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4-5페이지라서 많은 것이 아니라 그 4-5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에 그 하나의 인물의 전체를 조금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다니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실러 희극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꾹 참고 보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 오히려 이것은 실러가 이 희극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써놓은 희극을 정복할 욕구는 배우들에게 더 요구되는 자질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온전히 연기낼 수 있는 배우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사실. 왜냐면 그 대사 내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긴 분량의 독백이잖아요. 그걸 지루하지 않게 관객한테 전달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 배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글로 읽으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정말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숙제로 느끼고 학교에서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해서 막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이러면 당연히 재미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도 조금 원래 저희 컨텐츠가 그런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뚝이 스타일로 한번 그림을 전달해 드리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보실 기회가 있을 때 보신다면 한번 그 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19살에 썼거든요, 이걸 실러가. 19살짜리가 썼다라고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정말 인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이전에 있던 고대 그리스 때부터 셰익스피어 넘어서 있는 그리고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저번에 몰리에르 때 설명해드렸던 그 프랑스 궁정문화에 있었던 그때 태어난 비극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대사들을 자기 대사 내에 인용문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로도 문학차인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질풍노도. 질풍노도 그 독일 문학기가 1765년부터 1785년까지 약 20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 내에 쏟아나왔던 요런 류의 희곡들을 이제 질풍노도라고 해서 문학운동이라고 붙여졌어요. 질풍노도 문학기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서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독일 문단의 그 흐름을 딱 떼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럽 세계에서는 아주 독자적인 루트로서 굉장히 추앙받던 때였거든요. 이때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실러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위대한 글자들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로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 질풍노도라는 그 개념도 일단 3부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영웅담. 그리고 정열, 열정. 그리고 큰 뜻을 품고 대장부의 기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을 묘사하는 사람들. 그러한 뜻을 갖고 인간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인간의 도덕심,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험담을 담고 있는 거.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원피스 보고 자란 세대들이잖아요. 응? 다 나루토 보고 자란 세대들 아니세요? 네? 드래곤볼. 드래곤볼 이런 거 다 보고 자란 세대시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그런 걸 보면서 뭐 느껴요? 강해지고 싶고, 큰 인물이 되고 싶고, 아랑이 넓은 인간이 되고 싶고, 이런 품들을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막 모험을 하면서 막 뚫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뭘 느꼈어요? 만화로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원피스에서 큰 사건으로 회자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알라바스타 편이잖아요. 알라바스타 편이 왜 그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원피스의 이건 대작이 될 가능성이 슬슬 느껴진다 이런 평을 왜 했겠어요? 거기서 어떤 숭고함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한 나라를 구해버리잖아요. 해적놈의 새끼가. 해적놈의 새끼가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 해군과 이런 사람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챘던 것을 웬 해적놈의 저 어린 놈의 새끼가 흑막인 크로코다일한테 이 자기 피로 모래를 뭉쳐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그 나라를 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거기서 이런 도전의식, 정렬, 그 사나이 대장부 같은 이런 기계 이런 것도 느끼고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는 어떤 그 주인공에게 몰입하면서 스토리에 흠뻑 빠져들었던 거죠. 그 모든 그런 희곡적 서사의 첫 번째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도가 초연되고 나서 실제로 극장 안이 난리가 났대요. 모든 그 공연을 관람했던 귀족층과 뭐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연신 쏟았고 그걸 관람한 젊은이층들은 실제로 남독일에서는 도적대를 결성해가지고 그런 의적들 비슷한 거를 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었대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작품이었다. 물론 현재 읽을 때는 이런 류의 비슷한 서사의 그런 컨텐츠에 워낙 많이 노출이 됐던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의 감명이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큽니다. 그런 맥락으로 2부, 3부를 풀어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1부는 우리 도토리님 시간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네.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됐어요. 네. 제가 다 할게요. 네. 네네. 굳이 뭐 주제라고까지 할 건 없고 워낙 오늘 지금 도토리님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냥 힌트만 먼저 들어놓고 가져보자 보면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숭고함이에요. 숭고함. 그러니까는 비극에서의 숭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게 실러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비극에서의 숭고 요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실러가 이 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해 놨는지 2부에 다시 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만나요.